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있죠. 1교시가 끝났고 2교시 끝났고 지금 아이들 열심히 수능 치고 있을 텐데 저희는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바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조금 전까지 문제를 다 풀고 다시 한번 풀고 해설 방송 하나를 찍고 막 내려왔습니다. 좀 더 정확한 시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분석적인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한 것 때문에 방송이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하고 같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 학교 선생님들 한번 해설 방송 같이 보시고 분석 방송 보시면서 요번 수능 예측 한번 해보시고, 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앞으로 2028 시험을 봐야 될 중학교 2학년 어떤 대책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1교시 국어 영역이고요. 저와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선생님과 역시 이지수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저하고 이지수 선생님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이지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6분이고요. 4시 37분이 되면요, 탐구 영역까지 해서 2024학년도 대망의 수능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어머님들 낮에 마음 많이 졸이셨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계속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보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설 강의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해설 강의 또 찍으시고 그러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분석 방송은 많지만 해설가 정말 분석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민성원 연구소가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오늘 잘 진행해서요. 어머님들 마음고생하신 거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만큼은 지금 특히 독서 영역 세 지문이 나왔는데요. 한 지문은 제가 지금 해설이 다 끝났고 쉬는 시간에 또 들어가서 한 지문 하고 나머지 또 쉬는 시간에 또 들어가서 한 지문 해서 오늘 중으로 세 지문을 모두 해설 방송까지 다 맞춰 드릴 테니까 끝나고 온 학생들 자기가 푼 문제하고 제가 해설하고 맞춰보면서 내가 어려웠는데 맞았구나, 이거 어려웠는데 어땠구나 하면서 자기 이번 시험을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하고 국어 C반을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구다은 선생님인데요. 구다은 선생님은 많이 아시겠지만 수능 만점자, 구벌류의 친누나이고 저하고 함께 손발을 맞춰서 국어 문학하고 문법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구다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구다은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어 영역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하면서 특히 언어 매체 쪽에서 언어 문제가 어떤 난이도로 어떤 기출 의도를 가지고 제시가 됐는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수능 직전에 학생들한테 뭔가 보답할 게 있을까 해서 제가 21문제를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수특하고 수완해서 제 예측은 요번에 수능은 내신처럼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EBS 연계율을 높인다고 했고 괴상한 데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수특수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는 끝까지 수특수완만 계속 턴 수업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턴 수업을 했고 가장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21문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탁하기를 시험 보기 직전까지 요 21문제는 꼭 보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미연 선생님도 문학하고 언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찍으라고 얘기했고 저희 아이들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찍은 것들을 영상과 자료까지 해서 며칠 전에 올려놨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 찍으려고 찍었는데 요번에 비문학 독서에서 세 지문이 나왔는데요. 두 지문은 제가 찍은 21문제에서 적중을 해서 나왔고 나머지 한 지문은 제가 수업 때 수특할 때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왔고요. 당연히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파이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고3 파이널을 마지막
일요일까지 수업을 하신 이미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서원 연구소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임희연입니다. 지금 문제들을 다 살펴보니까 비문학도, 문학도, 언매도 다 녹록치 않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저도 요번에 아까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좀 중요한 작품들을 좀 꼽아봤었는데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 김원전 이렇게 실려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요거 정도는 열심히 풀 수 있었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2개 나온 것도 제가 수업 시간 때 같이 공부했던 작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그래도 좀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저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수업 영상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요번에 출제되었던 연계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했는지를 그 모든 학부모님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아, 그야말로 저 사람들이 수업에서 했다고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했다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선생님 계속 좀 진행 좀 해주시죠. 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공부법 역시 적중했습니다. 자, 저희는요, 쉬워진 킬러 문항 배제된 수능 대비해서요, 교육과정 내 공교육 범위, 공정성 확보라는 코드를 읽어냈고요. 교육과정 내라 그러면은 교과서가 16종인데 이거를 다 어느 특정 교과서를 내게 되면 공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EBS를 지목을 했고요. 이 안에서 공교육 범위 안에 있는 수능 기출문제와 그리고 EBS 수특 그리고 수능 완성을 많이 뺑뺑 여러 번 돌자라고 했는데 정말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120일 동안 우리는요, 정말 수능 특강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파이널 애들을 이미연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보통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수특 연계율이 이 정도까지 높진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을 계속 같이 공부했을 텐데 제가 그 탐구에서 지구과학하고 화학 2를 아니면 생물 물리 2를 미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어는 제가 늘 외쳤던 게 뭐냐면 내신처럼 공부해서 제재만 익숙하게 되면 시간하고 정확성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특 수완을 3회독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했던 것 같고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이것저것 학원 다니면서 사설 문제를 푸는 시간에 수특 수완을 더 많이 봤다 그러면 국어 실력이 다소 낮았던 친구들도 굉장히 급상승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9월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그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수능 출제 방향을 여론에서 보도한 걸 간략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출제 기조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고요. EBS 연계율 50%, 연계 체감도를 조금 높이고자 애쓴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주제나 논지 등을 잘 활용을 했고요. 교육과정 내용 수준을 충실히 반영을 했습니다. 당연히 킬러 문항 배제가 적용이 됐고요. 공교육 과정 내용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있는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를 했고요. 어떤 특정 배경 지식이 있을 때의 유불리를 조금 더 최소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그 출제 경향을 계속 예측한 자료들을 했는데 저희 엄마 학교에서 공교롭게도 6월 19일 라이브에서도 저희 예측 시나리오대로 정말 국어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수능 예측 대측 방송도 저희가 계속 했거든요. 긴급 라이브로.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저희의 예측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뭘 보자 그랬습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들, 문법은 정말 내신하듯이 뱅글뱅글 돌리자. 문학들을 조금 더 기출이나 아니면 수특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024 수능 예측 시나리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수능은 주교재를 뭘로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가져가야 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제재와 유사한 기출문제만 풀어야 된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게 뭐였죠? 문법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문학하고 비문학을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고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문법에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문법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문법이 작년에도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2위, 3위, 10위가 문법 문제였어요. 무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도 아마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39번 문제도 까다로웠지만 앞에 처음에 있었던 35번, 36번 문제도 중세국어 문제였는데 상당히 낯선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지문형 문제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39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하나하나가 다 녹록지 않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10위권 안에 2문제 내진 3문제까지도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문법이요. 이번에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여러 번 해독한 친구들은 실력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뭐 사교육이 필요했던 것 같진 않아요. 혼자서 많이 제재만 익숙하게 나왔으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아주 유사하게 나왔던 거는 데이터 관련, 처리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는 오히려 수특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지? 반가운 주제. 반가운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 지금 엄매가 약간 조금 수특이랑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문제 자체가 계속 사고를 부지런히 해줘야 되는 문제다 보니 오히려 소장님 말씀대로 수특수안을 조금 많이 돌려서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넘어갔으면 안정적인 시험 운행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라이브에서 계속 적중한 예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사로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EBS 연계 지문에서 많이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EBS 연결이 높여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특히 이제 비문학 지문에 노자를 중심으로 한 한비자를 포함한 왕안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노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였는데 노자의 도라는 사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도가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그거를 어떤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게 이제 요번 시험에서는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도 굉장히 길었고 1번 지문, 2번 지문 복합 지문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비자 같은 경우는 수특에 나왔던 지문이어서 한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즉 실용적인 법치주의를 하내는 걸 알았다면 일단 첫 번째 가지문에서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나머지 지문까지 갈 수 있는데 노자의 사상하고 4명의 유학자의 사상을 비교 복합해서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문이 있고 문제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말하자면 국어에 있어서 일단 비문학 독서는 정말로 킬러 문제라고 하는 지금 교과과정 이외에 있는 그다음에 아주 심한 추론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여러 복합 문제를 내서 아이돌로 하여금 변별력을 낼 수 있었던 문제로 보이고요. 일단 문학은 제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지만 비문학 출제에 있어서는 변별력하고 그다음에 킬러 문항 배제, 교과과정 내라는 3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았던 아주 잘 만든 수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아이들이 헷갈리는 가장 국어가 어렵게 나왔던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도 너무 추론적 비약이 심했고 제재 자체도 절대정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손도 못 댈 만한 거였고 경제지문 같은 경우도 추론이 막 여러 단계가 가서 짧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됐는데 이번에는 풀 수 없었던 문제는 없었어요. 풀 수 없었던 문제는 없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독해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에 함정 문제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느냐. 요 정도 갖고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판단을 하면 그러면 9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어려웠던 2022학년도였나요? 네.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쉬웠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구모가 그렇게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자 숫자가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학년 애들이 실력이 별로다. 이번 학년 애들이 그 문제의 수준하고 만점자를 비교해 보면 국어 실력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가 구모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만점자 숫자가 지난번보다 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에서 그 어려운 문제의 개수가 한 서너 문제밖에 없어요. 보통 어려울 때는 8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그럼요. 이번엔 서너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하되 그 중상위권에서는 이거 풀만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네라고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4문제 중에서 심하게는 3문제까지 어려웠거든요. 근데 4문제 중에서 1문제 내지는 2문제만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번에는 최상위권 변별력은 유지되고 중상위권은 점수가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국어가 표점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점자 숫자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저희 수업 내용 포함하면은 거의 적중률이 100%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요, 말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다 올려드릴 거고요. 최소한 보기라도 하세요. 정말 보기라도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21문제 찍었는데 700분 정도가 봤더라고요. 그 700명은 최소한 다 맞았지 않을까? 다 맞지는 않더라도 네. 제재는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나 문제 푸는 속도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700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묻지도 말고 하라는 대로 하여라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다음 학년에도 소장님께서 틀림없이 예측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꼭 잘 챙겨서 봐보도록 해요. 자, 이제 출제 기법이 고도화된다는 건요. 준킬러 문제가 다수 배치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요. 이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라는 표현에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적중했고요. 그리고 6월 19 수능 출제 방침 발표 이후에 민성원 연구소 공약 자체가 수능 특강 강의와 수능 특강 연계 지문 모의고사 영상을 다 올리겠다 하셨고요. 다 올렸죠. 네, 다 올렸습니다. 정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연계 지문 유튜브에 공유가 돼 있는 상태요. 비문학 세계 연계 지문까지도. 자, 이렇게 해서 적중한 문제들 저희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이거 요번에 경마식 보도라고 해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대선하고 관계되고 요새 선거 방송이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 제가 그 수업을 한 장면은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 드릴 텐데 요거는 경마식 보도 선거 방송에 대해서만 우리 수능 특강에서 나왔고 수능 특강에서 나온 경마식 보도 방송은 어떻게 보면 미스미디어 방송이었어요. 미스미디어. 다시 말하면 법지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언론 쪽의 방송 지문이었는데 수능에서는 언론 쪽의 방송이라는 경마식 보도를 주제로 해서 이거를 선거법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법지문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경마식 보도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나머지 3개의 법으로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인데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율은 이거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연계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자도에 대한 한비자의 해석 문제네요. 제가 요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3가지 영역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6모, 9모 때, 법지문, 철학지문, 경제지문이랄 만한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특에는 경제지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지문, 철학지문, 경제지문이 3개가 다 뜰 수도 있고, 하나만 뜰 수도 있다고 봤는데, 역시 경마식 보도 같은 경우에는 법지문으로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지문은 이제 한비자하고 노자가 떴고, 제가 그때 21개를 예측할 때도 법지문, 경제지문, 철학지문에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선거 경마식 보도를 안 찍은 이유가 수특에는 경마식 보도가
법지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방송 보도에 대한 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수업 때는 시의성이 있어가지고 중요하다고 했지만 마지막 21개는 안 집어넣었었고, 철학 지문은 제가 정확히 찍었죠. 그 한비자 지문 이거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정확히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연계되는 그 기출 문제에서는 노자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노자도 설명을 연계 지문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지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물화생지를 선택한 아이들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물화생지 지문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죠. 얘기해서, 저는 물화생지는 수능 특강 설명할 때 제가 설명도 안 하고 아이들 보고 풀어보라고 했어요. 풀어보라고 그랬고,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거는 그 물화생지 어느 걸 선택하든 문과 가면 어떤 걸 선택하든 유불리가 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된 그 지문은 제가 다 21개 집어넣었는데 정확히 나왔고, 그 제가 그 설명을 할 때도 그 분명히 그 데이터의 이상치, 결측치, 예측치, 그 중앙치 이런 거 설명할 때 요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많은 수특의 경제 지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그 21개 예측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반반이다. 왜냐하면 수특의 경제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고 최근 2년 동안 경제 지문이 안 나왔는데 이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얘기했어요. 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항상 경제 지문을 킬러 문제의 대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제 지문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하긴 그래서 경제 지문도 몇 개는 찍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한 대로 물화생지와 관계없는 컴퓨터 관련된 데이터 처리 기술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노자 한비자 정도는 만약에 윤사를 했을 때 약간 유리한 점이 눈꼽만큼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철학자들은 교과서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 눈꼽만큼 유리해서 오히려 그냥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가 익숙한 아이들은 풀 수 있었고, 비교 논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풀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유불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거여서, 제가 예측한 대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범위를 한 3분의 1로 줄여서 공부를 해서 그러네요. 그 좋은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어 영역 12번부터 17번이니까 12, 13, 14, 15, 16, 17 6문제가 한 지문에서 떴거든요. 여기서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었고 5명의 철학자를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훈련이 안 된 애들은 시간을 많이 여기서 까먹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문제는 정말 정밀하게 잘 냈던,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밀하게 잘 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을 했던 거고요. 좋습니다. 자, 언론에서 바라본 이분 수능 국어 출제 방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BS나 입시업계에서는요, 국어 킬러 문항 없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 정교하고 세심해졌고 지문 선지 길이 길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입시 업체들은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학습 체감 난이도 결정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 수능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표현을 평가를 했고요.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다소 어려웠다는 평을 받았다. 윤 교사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됐다 하면서도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 선지로 변변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국어로 그 비문학만 먼저 들어가 버리면, 네. 그 경마식 보도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4번, 5번, 6번 정도가 조금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고요. 여기 7번 문제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7번 문제가 여기 7번 문제인데, 요 7번 문제는 딱 봐도 어디 뭐 사회문화. 그렇죠. 네, 사회문화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인데, 이게 수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푸는 데는 별로 고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지문을 잘못 읽으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었다면 그래서 도표로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도표는 아니고 계산할 필요도 없었고 숫자만 서로 비교할 수 있으면 됐었기 때문에 7번 문제가 약간 정도의 어떤 뭐 변별력을 가졌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처럼 요거는 이제 그 여기다가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해설 방송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8번, 9번, 10번, 11번 여기서는 별로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용이했고 그 다음에 8번은 다 맞추라고 낸 문제였고 9번도 별로 어렵지가 않았던 그 말실수만 안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가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서 그 선 A안과 B안 나오면서 요 부분 요 10번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그 글을 대충 읽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었으면은 이것도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11번은 뭐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어휘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어휘가 수능에서 어휘 자체의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고 어휘를 알아서 독해를 하는 데 문제지 어휘 자체의 문제는 뭐 평이하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언론에서 지문이 짧았다고 하는데요. 지문이 짧았지만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12번부터 17번 6문제는 지문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서부터 시작해서 한비자가 여기까지 나오고 나아가 또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철학자가 5명이 나와요. 보통 철학자 2-3명만 비교해도 이게 머리가 매트릭스가 복잡한데 이 5명을 서로 비교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거나 그런 철학적인 언어 감각이 없었던 친구들은 시간을 되게 많이 들였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번 같은 경우는 맞추라고 낸 문제였던 것 같고 13번도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14번부터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15번도 난이도가 꽤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앞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문제가 지저분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4명을 동시에 비교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 여러 사람의 얘기들을 다 왕한석, 한비자, 노자 뭐 그렇게 다 왕부지까지 그다음에 그 본문에 또 철학자가 1명이 더 나왔기 때문에 6명의 철학자를 비교했어야 됐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왕한석하고 오징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설에 이런 사람들까지 비교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6명의 매트릭스를 분석하는 능력, 즉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를 분석을 서로 매칭해서 어느 건 공통점이고 어느 건 다른 점인지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들었을 거고 하다가 정말 피곤해서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분석하다 보니까 일단 모르겠다라고 넘어가는 아이들은 틀렸고 네. 끝까지 물건으로졌으면 이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 없이 본문 안에 답이 다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아이들은 정답을 낼 수가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변수지 않습니까? 정말 지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암기한 상태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트릭스를 돌려버리면요. 잘 풀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약 5문제 정도, 5문제 정도에서 변별력이 나왔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문학은 어땠나요? 문학은 저 뒤로 좀 넘겨주시면은 네네. 예, 몇 번도 넘길까요? 그 다음 거에 우선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서인가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수능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네. 작년 수능에서는 문학이 1위권에서 10위권 내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너무나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왕상과 만족백관 이건가요? 지금 18번부터 네. 34번 문제인데 네, 18번부터 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하나하나 그러면 좀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육모랑 구모가 짬뽕이 된 느낌이었어요. 아, 육모와 구모가 네, 짬뽕이 된 육모랑 느낌. 구모로 교묘하게. 왜냐면 이제 육모에서는 소설이랑 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소설이랑 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작품, 그 다음에 소설도 처음 보는 생소한 작품이 육모에도 나왔는데 요번에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구모에서는 이제 문학에서 어려웠던 게 고전 수필이었는데 이번에 또 고전 수필이 어렵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육모랑 구모가 이렇게 뭔가 섞여 섞여 거네요.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이들한테는 아 뭔가 예상했던 대로 어렵게 나왔구나. 네, 육모랑 구모 때 다 문학이 쉽지 않았거든요. 오답률이 다 4개씩이나 있었어요. 맞아요. 10위권 안에.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래도 어려움을 예측하고 갔지만 네, 그래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EBS 연계율은 역시나 똑같이 3작품 나왔습니다. 7작품 중에서 3작품 나왔어요. 이 작품. 네네네. 그러면은 문학은 구모에 비해서 어려웠다, 쉬웠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했다. 네, 육모랑 구모랑 좀 비슷한 경향. 그러니까 왜냐면 그 두 개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어렵게 나온 거죠. 비문학은 분명히 구모보다 어렵죠. 어려웠다. 네네네. 그러면 구모 때 국어 만점자 숫자보다는 만점자 숫자가 줄어들 줄어들 것 가능성이 존재해서 올해도 국어가 네. 당락을 결정할 네.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할 것 요인이 같습니다. 됐네요. 그렇죠. 엄매도 어려웠기 때문에 엄매는 세 영역이 어땠습니까? 다 엄매 어려웠어요. 굉장히 엄매는 어렵죠. 구모에 비해서 어땠습니까? 엄매 엄마도 선생님께서 좀 어려웠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39번이 일단 학생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로 예상을 좀 해요. 네. 39번을 보면은 지금 부사 관련해서 부사 파생 전미사와 그 부사형 전성음의 요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특히 어려웠던 부분 조건에서 그 부사 파생 전미사의 그 사용된 그 예시를 아예 빼버려서 이 조건에 해당이 아예 안 되는 문항을 이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제 조건 중에서 미음복, 용언 활용형을 부사로 쓴 문장 이거라고 좀 자기가 아마 이거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였어서 그게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39번 외에도 앞에 나오는 이제 35번, 36번이 중세 국어는 항상 사실 나오는 부분인데 네네. 근데 창제 원리가 나왔던 적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뤄서 이제 수능에서 크게 다뤘던 적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유형이 네네, 나온 예. 거죠. 그리고 특히 35번에 보면은 지금 3번 보기가 초성자, 용자래, 가액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이 부분이 이게 지문에 없거든요. 이 자음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한 학생이어야 이게 보기를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암기가 안 된 친구는 여기서 3번 보기 자체에 걸려가지고 넘어가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결과적으로 문법적인 지식도 중요했고 선지가 굉장히 사람 지치게 하는 선지였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계속 긴밀하게 하면서 시간을 좀 잘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도출이 됐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수특이랑 연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맞아요. 조금 더 세진 체감을 않았어요. 조금 더 어렵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엄매는 수특 연계가 많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특이랑 수화는 워낙에 모든 영역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비슷한 문제나 좀 그런 좀 힌트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까 싶었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거. 그러면 엄매는 어떤 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번에 좀 아. 이익을 봤을까요? 엄매는 우선 지금 친구들이 어려웠을 거는 좀 생소함이 우선 있고요. 생소함. 문항 자체의 생소함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현미경으로 이제 언어를 분석을 하듯이 정밀하게 쪼개서, 그러니까 형태소만 쪼개는 것도 아니고 자음과 모음도 쪼개서 봐야지만 내신 문제 풀리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깊게 들어가는 게 네네, 맞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예측한 그대로잖아요. 네. 그야말로 문법이야말로 교육과정 이내이기 때문에 그게 과거처럼 제시문 다 주고 하나도 문법을 몰라도 제시문만 보고 풀 수 있었던 게 과거의 수능의 그렇죠. 문법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내용을 모르고는 못 풀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문법 공부를 좀 치밀하게 공부해 놓으면 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수능 파이터들도 국어는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신 공부하면서처럼 그 문법을 그렇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수능 공부하는 애들은 기껏해야 그 다단팔백제나 아니면 마더텅에 나오는 문법 문제만 계속 풀기 때문에 내신 공부한 것처럼 암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을 암기까지 해놓은 아이들이 좀 유리했다고 볼 수 있을 걸까요? 네네, 그렇죠. 암기와
형태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풀 수가 집요함.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앞으로도 네. 국어에서 만점을 누린다 그러면 최소한 문법은 세게 그냥 네. 기출 문제만 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법식 한 권을 깊게 공부를 네.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참에 지금 또 제가 이면 선생님 홍보 한번 해드리면 일요일 날 문법만 3시간씩 4주 동안 4개월 동안 네. 공부하고 문법책도 제가 요구했잖아요. 네. 아주 자세하고 깊게 좀 써달라고 지금 잘 네. 써가고 계시죠? 네,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쓰고 있죠. 자세한 문법책. 그래서 문법은 암기 영역이 가깝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 사탐이나 과탐 공부하듯이 여러 턴을 돌아서 그냥 당연히 기출문제는 풀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내용 하나하나도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우리가 사탐 과탐 공부할 때 기출문제만 푸는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울 건 다 외우고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가는 방식으로 문법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느낀 것이 육모, 구모에서는 문학을 아이들이 굉장히 체감을 어렵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런 기조가 변함없이 나왔고 비문학이 소장님 말씀대로면 구모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고 네. 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은 안 했지만 45번 문제도 매체에서 조금 아이들이 헷갈렸을 문제들이거든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어가 소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입시의 여왕 면모를 또 유지를 하겠네요. 참 저는 이제 하여튼 뭐 비문학만 가르치니까 나머지 영역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안 가르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문법 얘기 좀 들어보고 네. 문학 얘기도 들어보고 좀 제가 얘기한 비문학까지도 가버리면 이거 국어 만점자 숫자가 지난해 구모 때 얼마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모 때 그냥 8,900명 나왔었나요? 구모 때요? 아니요. 100명. 아니, 300명 정도 나왔었나? 네, 그렇게 많지 않았죠. 네, 구모 때 좀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이 정도라고 그러면 킬러 문장 없었지만 작년 수능보단 어렵다. 그래서 보통 국어 어떻게 좀 분석했죠,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예. 분석을 한번 다시 한번 하셨거든요. 정리를 해서 이수장님 네네. 읽어볼까요? 네. 작년 수능 국어 표준 점수가 134점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였고 구모에서 모의평가 국어 표준 점수가 142점이니까 꽤 높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번에 이 정도라고 하면 문법 얘기 들어보고 문학 얘기 들어보면 표준 점수가 142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겠네요. 충분히 네네.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가 142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됐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난이도 문항 선지로 변별을 확보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윤 교사님 말한 대로 독서지문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로 연계돼서 상당히 높았다. 맞죠? 저는 사실은 뭐 독서는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건 너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데이터의 결측체 의상치 처리 방법을 소재로 한 과학기술 지문에 달한 10번 문항. 10번 문항을 제가 찍었었나요? 10번 문항이 네, 저도 찍었네요. 쳤었던 예, 문제예요. 요것도 그 약간의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풀 수는 있었는 건데 어느 정도 그 그림을 좀 그림을 그려봤어야 그렸으면 되는 좋고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10번 문항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15번 문항 찍으셨네요. 네, 15번 문항은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16번 문항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16번 문항이 왜냐하면 그 한 명 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15번은 뭐 괜찮은데 10번 문항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데이터의 이상치하고 결측치는 낯선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그 수특에는 너무 이거보다 자세히 나왔었기 때문에 수특을 공부하는 애들은 뻔한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수능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전혀 낯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비자하고 그 선거방송은 그 수특 연계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그 봤는데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측치 결측치는 수특에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쉽게 나왔거든요. 수특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나 재수할 친구들은 이 방식이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저하고 A반 들어오셔서 이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1년 동안 수특수함만 뺑글뺑글 돌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심화 공부를 하다 보면 올해처럼 나온다고 그러면 국어가 역전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을 다룬 이것도 전문 용어, 거대한 추상적 용어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식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시 고전 수필 복합 지문 27번이 까다롭게 느꼈었네요. 27번? 네. 27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예, 문학에서 까다로웠던 문제들은 몇 번이었을까요? 제가 우선 그 PPT에다가 예, 실어놨거든요. 한 네네, 7문제 정도를 실어놨습니다. 예, 네네. 한번- 그래서 요거부터 좀 보시면 자, 우선- 총평부터 하다가 넘어갈까요? 아, 네, 맞아요. 그거 총평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총평, 우선 문학 총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6모, 9모 때도 어려웠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작품 정도가 연계가 되었는데, 아, 제가 이거를 되게 확장해서 연계라고 봐야 되나. 제재 2개가 되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똑같은 작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제재가 똑같은 거 나왔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수특수안을 좀 확장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가시면 한 7문제 정도를 주요 문항으로 이제 넣어놨는데요. 22번 찍으셨네요. 22번. 네, 네. 22번은 이제 현대시랑 고전 수필이 복합된 지문이었습니다. 우선 고전 수필 자체가 역시나 구모 때처럼 이제 좀 말이 어려운. 우리 이제 고전에서 좀 수필에서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필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였고, 근데 22번은 이제 급하게 보다 보면 저 동일한 색채어를 못 봐서 살짝 이제 좀 아이들이 어려울 조금씩 수 하는 있을 것 실수죠. 같아요. 네네네네. 동일한 색채어가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으면은 관조, 관망 이런 데서 이제 엉뚱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관조, 관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학 개념화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네. 그다음에 27번으로 제가 23번도 있네요. 23번. 네네. 아, 여기서 이것도 이제 한번, 그러니까 요 지문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23번도, 요것도 보기를 정확하게 좀 읽어야지만 체크가 되고, 요 문이라는 작품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27번은 다에 나오는 고전 수필이 내용 이해가 잘 안 됐던 친구라면 27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답률 분명히 10위권 안에 있을 것 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현대 소설이 나와요. 사실 박태원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져 있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안이라는 작품이 박태원 씨의 우리가 여타 알고 있는 작품들이 아니에요. 우선 아이들이 많이 쫄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보통은 고전 소설에서 인물들 간의 관계를 다뤄갖고 아이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데 현대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소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1번 같은 문제가 서술상 특징 문제로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31번도 지금 제가 한번 주요 문항으로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는 아마 제가 체크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31번까지가 좀 어려운 문제, 7문제 정도로 체크를 해놨고요. 고전 소설은 연계가 됐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고전 시가에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큰 이제 함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수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다원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첨가해 주시죠. 아, 예. 그 문학에서요? 네, 문학이든 뭐예. 일단은 그 문학은 말씀하셨던 대로 연계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을 좀 분석을 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좀 유리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엄매 쪽으로 좀 가보면 일단 아까 제가 35번, 36번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제가 좀 생소했을 가능성이 일단 좀 있고요. 그 35번에서 특히 내신 스타일로 좀 표를 정리해서 암기했던 친구들이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특히 이제 3번, 35번의 3번 지문에서 아음에 속한다라던가 가획의 중 단어, 가획의 원리가 좀 속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암기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39번. 보시면 지금 표로 정리를 안 해준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조건이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개가 있는데 이 표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문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고 조건을 여기서 또 2가지로 분석을 해야 됐던 문제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이나 비문학을 할 때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과목을 좀 열심히 해서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유리한 전략이 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지금 37번이라던가 37번이라던가 예, 43번도 매체하고 문법이 조금 섞인 문제들인데 이런 것도 학생들이 가볍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3번. 네. 네, 35번. 저는 35번, 37번, 39번이 아이들에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35번, 37번, 그리고 39번. 39번. 네. 네. 39번. 세 개가 어려웠다. 그러면 꽤 어려웠던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그닥 과거처럼 괴상한 킬러 문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국어에 있어서는 변별력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킬러 문제 배제를 적절히 잘 융합한 게 아니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쉽게 나올 거여서 변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험적으로 구모에서 제가 좋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도 이게 만약 좋게 평가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자신감을 가지고 평가원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학생들은 이제 뻔한 거예요. 이런 기조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을 자꾸 고수하지 말고 뭔가 상대방이 바뀌면 가위바위보 똑같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가위를 내다가 이제 주먹을 내기 시작하면 내가 보자기를 내야지. 상대방이 가위를 내고 내다가 주먹을 냈는데도 내가 다시 뭐 주먹이나 가위를 내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니까 상대방의 수를 읽었으면 그거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수능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대책입니다. 비문학은요, 수특, 수한, 내신 공부하듯이 꼼꼼하게 여러 번 돌리는 게 비법이고요. 두 번째, 수특, 수한에 있는 제재를 좀 더 넓고 깊게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비문학은 수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냥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그렇죠. 아주 자세히 공부하면 똑같이는 안 나와요. 누가 야 그렇다고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며라고 하는데 익숙하면 일단 자신감이 생기고요. 두 번째 익숙하면 일단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럼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수능은 시간을 만약에 1시간을 더 주면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올라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재를 많이 익숙하게 하는 게 좋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수특수 안에 있는 제재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계 문제들을 좀 어렵게 푸는 연습. 그러니까 올해 정도보다도 더 항상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올해 정도 나왔을 때 만만하지. 그럼요. 쉽게 나올 거라고 공부해버리면 또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전체를 다 풀지 마시고요. 이제 수특수안의 제재하고 연계된 기출문제들, 그건 또 제가 아마 뽑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수특수안에 연계된 기출문제를 위주로 먼저 공부한다 그러면 익숙함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네 번째, 특히 수특수안의 문제 제재 심화학습,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텐데, 근처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또 찍어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그게 적중하냐, 적중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안 중요하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법 철학은 올해는 경제가 안 나왔는데요. 계속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내년에 수특의 경제 지문이 거의 빠져버렸다.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올해는 수특에다가 수안에다가 경제 지문이 진짜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고도 뺀 거는 6월에 경제 지문을 냈을 때 옛날에 경제 지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또 냈을 때 뭐 구태여 사회적으로 문제를 낼 필요가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니네 경제 지문이 킬러 문제라며 또 냈어? 또 그래프 또 냈어? 이럴까 봐 뺀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번에 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학 지문들 이상한 것들도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감은 잡은 거죠. 일단 물화생지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한 문제는 뺐고 공통 과목에서 유리한 문제, 공통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특 수완을 봤을 때도 야 이건 교과목이라고 하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과목들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기술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앞으로 이제 고3 파이널 고3 파이널 A반에서 이미연 선생님하고 저하고 요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연 선생님하고 저하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수특수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문학하고 문법 기본 개념들 많이 돌려줄 거예요. 문학하고 문법 기본 개념들 기출문제 돌려주고 수특수완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수특수완하고 그다음에 문학은 연계 문제 있죠, 그죠? 네. 문학 연계 문제. 그다음에 비문학은 수특 수완 기출 연계.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요번에 수특 수완하고 기출 문제 중에서 연계된 것들 하고 자체 연계. 자체 심화 연계. 수특 수완하고 자체 심화 연계라고 하지만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특히 자체 심화 연계는 저희가 문제 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제가 요번에도 약속 다 지켜드렸죠. 다 올려드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올리시나요? 왜냐하면 그것도 인쇄 끝난 다음에 올려야 되니까. 제가 요번에 찍는 것도 만약에 제가 9월 달에 찍었으면은 여기서 두 문제를 적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쇄 다 들어간 다음에 할 수 없이 마지막에 제가 또 찍어드릴 건데요. 그래서 고3 파이널에서 저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고 모의고사 매주 칠 거고요. 교재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기출 문제 기출 모의고사 매주 시험을 쳐서 아이의 실력을 올려드리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근데 이번에부터는 A반 입학 조건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현장 수업 입학 조건이고요. VOD나 줌으로 듣는 친구들은 이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 수업. 요번에 제가 이제 아이들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국어 안 틀리는 아이들 데리고 훈련하다시피 공부를 했고 마지막까지 같이 했거든요. 시험 보기 4-5일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끌고 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현재 고2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은 국어 모의고사 그러니까 2023학년도 고2 모의고사 중에서 1등급을 경험자 학교에서 본 시험 중에서 3월 모의고사 6월 9월 12월 모의고사 중에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한 번이라도 받으면 돼요. 4번 다 받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되고 2번 이제 고3은 재수생이 되겠죠. 재수생, 반수생, N수생 상관없이 재수 이상 N수는 2번 수능에서 2024 수능에서 2등급 이상 성적표를 갖고 와서 내년도에는 만점을 목표로 할 친구들이 오시면 좋고 3번은 최저를 맞춰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국어 갖고서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아서 꼭 최저를 맞춰야 되는 내신 성적 2학년까지 내신 성적 1.5 이하 이런 친구들은 제가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을 가지고 국어 수업을 해봤더니
굉장히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서 이 점수가 안 나왔지 내신 성적이 1.5 이하인 아이들은 한 4개월 정도만 했더니 바로 3등급에서 1등급 빡 뜨더라고요. 이야. 이게 확실히 이 아이가 수능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신하느라고 수능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신이 1.5 이하인 친구들은 제가 그게 레벨 테스트, 입반 테스트고 4번 요번에도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하고 부산영재고 출신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이 상위권 영재고 아이들 한 번도 국어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도 가르치니까 이 점프하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났더니 거의 안 틀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아 국어가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확실히 적응이 빠르구나 해서 여기는 서울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경기과고 영재학교들이죠. 한과영.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과영. 여기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은 입반 테스트 없이 잘 받아들일게요. A반. 그래서 1번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국어 모의고사 1등급 경험자. 재수 이상 N수생들은 요번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받은 사람들. 그 내신 성적이 1.5 이하. 이거는 뭐 N수생, 재수생 상관없어요. 재학생도 상관없고. 그 4번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고 한과영 출신들은 잡아줄 거고요. 5번은 혹시 내가 이제 고3은 아닌데 고1인데 파이널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한 친구들은 이번에 러셀에서 1등급 받아온 친구. 이게 러셀 1등급하고 실제 1등급이 다른 게 이게 압박 수위가 다르거든요. 러셀에서 1등급은 실제로 수능 가서 보면 2등급 떠요. 그래서 요 정도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국어 A반을 지금부터 해서 내년 11월 달에 전부 올 1등급은 당연할 거고 지금 만점 수준까지 제가 이미연 선생님하고 같이 착착 할 거고요.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일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역시 이것도 이미연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수업이고요. B반에서 훈련을 많이 받다가 학교에서 3월 모의고사를 보든 앞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1등급이 뜨면 A반으로 이동 수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A반에서 능력치가 너무 다른 아이들을 모아놨더니 정확하게 이건 최상위권 100점을 목표로 하는 반인데 다른 아이들을 배려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눠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급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법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8시부터 10시까지 1년짜리 아주 자세한 이미연 선생님이 문법을 하고 있고 6개월짜리. 6개월짜리 2분의 1년 이미연 선생님 문법을 하고 있고 좀 급한 친구들은 일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4개월짜리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문법은 되게 중요해져서 암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학하고 비문학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이 고전문학이 토요일 6시부터 8시부터 8시까지. 8시 현대문학이 4시부터 6시. 토요일 날 역시 4시부터 6시. 요거는 1년 과정. 이거는 해법 문학으로 하죠. 네네. 그래서 아직 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작품을 좀 풀어봐야 될 네. 친구들은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수능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학년이 아직 높지 않은 친구들, 현재 중학생 친구들은 C반. 이거는 구다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르치는 반이고요. 여기서는 일요일 날 10시부터 2시까지 보는데 뭐 특별한 레벨 테스트는 없는데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은 받지 않고 중학교 학생인데 언어 감각이 좀 뛰어나는 친구들.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 2, 3등급은 뜬다라고 하면 이 반에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가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 제일 핵심은 지금은 수능 방송이니까 요번 수능이 끝났는데 A반 이제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1년 동안 같이 갈 친구들 연락을 주시면 이지 선생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2주의 기적입니다.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A반 도전하시고요. 정말 최고 레벨로 최고 수준을 예. 만들어주는 반 오셔서 많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는 반이고 이건 파이널 반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번에는 그 약간 그 지금 가르쳤던 애들 다 이 수준보다 높았던 애들인데 그래서 그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5가지 등급 중에 어느 하나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028 수능, 지금 중2 이하 아이들이 보게 되는 2028 수능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마련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2028 수능은 제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얘네들이 뭐 당장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국어라는 게 언어 능력을 키워놓으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자, 이런 친구들이 꼭 해야 될 거는, 지금 중3까지 보는 아이들은 현재 수능 기조가 유지될 거예요. 첫 번째 뭐죠? 특정 교과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게끔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애는 물리, 어떤 애는 화학. 근데 화학 지문 나오면 화학 선택가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배려했던 것 같다면 2018부터는 통사 통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특정 교과에 대한 유리한 과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경제 지문이 아무리 나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통합사회에 나오는 모든 제재들은 다 비문학에 나올 수 비문학거리입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전 국민이 공통으로 공부했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어디서 찾을 거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제재를 갖고 분류 비문학을 만들었고요. 그 나중에는 그 심화 비문학까지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부분만 갖고 심화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재를 반드시 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 문학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웬만한 문학 작품들을 한 번쯤은 다 보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신할 정도까지 빡빡하게 하지 않더라도요. 문학을 한 번 본 작품하고 안 본 작품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주는 충격이 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이미연 선생님이 하는 현대문학하고 고전 문학을 한 번 1년짜리지만 천천히 한번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무 때나 괜찮아요. 고1도 한번 다 봤으면 좋겠고, 고2도 다 봤으면 좋겠고, 중3이나 중2도 한 번쯤만 다 보면 이제 문학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문법이죠. 국어 문법은 한 3회독 정도는 하고 수능을 가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도 좋고, 중1 때부터 해도 좋고, 이건 중3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2028이지만. 그 문법이 앞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계속 있고, 이제 화작을 선택을 해서 문법을 피해갈 방법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국어에서 유일한 암기 과목 영역이 문법을 완벽하게 공부한다면, 나머지 문학하고 비문학은 연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언더 아이들은 통합사회 제가 수능을 일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철학지문 나왔잖아요. 철학지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그 통합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사회 시간에 세계사, 철학, 경제, 법을 아이들 돌리고 있는데,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 인문사회를 들으면 그때 배웠던 게 뭐 외워서 수능을 볼 수 있겠습니까만은 철학자들의 사고 방식, 그 다음에 그 세계사를 통해서 철학에 대한 이해, 법학적인 용어들, 그리고 경제학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면 그 어떤 비문학 문제가 나와도 이제 대처가 가능하고, 이건 통합사회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국어는 아주 안전하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2024 수능 국어 공부법 적중을 했고요. 이제 상대방이 가위를 내다가 볼을 내기 시작했으면 이제 가위를 내야 되겠죠? 자, 2025학년도도 우리가 수를 읽었습니다.
똑같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 문법은 정말 정밀하게 회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학은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서 어떤 지문이 와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둬야 되겠네요. 예, 수특수화는 저희가 이제 그 VOD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기는 힘들 것 같고, 기출문제 당연히 우리 거는 공급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저희가 이제 교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책보다 자세하고 그 내신 수능을 다 맞출 수 있게 써 나갈 거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내년 초쯤에 오픈되는 우리 VOD 예보크 사이트를 통해서 매우 저렴하게 다 공부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저희 수업은 줌이나 VOD, 현강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유튜브에 무료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은 별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거나 재수를 노리는 친구들은 자, 국어만큼은 수특수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만, 이건 고3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1, 고2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고 문법은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식으로 딱 시험 범위를 좁혀서 1년 동안 저희 그 전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함께 한다면 자, 정말로 누구나 할 거 없이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현강이나 아니면 중강이 조금 불가능한 친구들은요, BOD도 좋고요. 저희가 에보크 사이트 이제 개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지문들은 다 올라가잖아요. 정말 한 달 8만 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민성원 특공대 특별한 공부라는 곳이라는 거, 특별한 네. 공부라는. 그래서 저희는 의대하고 서울 상대에 집중을 하고요. 그 나나 학생들도 저희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따로 특별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의대 정시 특공대는 저희가 수능 성적하고 모의고사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중3 기준으로는 이번에 러셀에서 시험 지금 본 거 현재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영수 5등급 이내고요. 네. 재학생은 369, 11 중에서 모의고사 성적하고 러셀 수능 성적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서 충원을 할 거고, 재수생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내년에 의과대학 도전하는 친구들,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 꼭 이주 선생님하고 김신영 컨설턴트를 찾으시면 이분들이 특공대 선생님들이니까 그 판단을 해서 저희가 특공대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날날. 예,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거고, 서울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번에 의과대학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서울대학교 경영경제 쪽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특공대들은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았던 친구들, 내신 성적표를 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최저를 맞추든지 아니면 서류 면접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입학을 시킬 거고요. 또한 이제 2028 특공대 얘기를 저기도 안 써놨는데, 2028 특공대 애들은 현재 중2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안 받고요. 예, 6학년 중1 올라가는 데 상관없어요. 현재 초6, 중1, 중2 요 세 학년인데, 요 세 학년은 입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따로 해서 저희가 이 아이는 서울 상대하고 의과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의지가 강한 친구들을 모아서 그 2028 이하 특공대는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요일 날 예상 문제를 찍었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하나도 안 나오면 바로 내려버려야지. 라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어느 학부모님께서 그 문제 요약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제가 찍은 게 나온 거예요. 다 보니까 또 하나 찍은 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봤더니 나머지 하나는 제가 수업할 때 나온다고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막 찍은 게 아니고 다 이유를 달아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대로 정말 평가원에 출제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평가원하고 연결돼서 찍은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에서 나라에서 정책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6모, 9모,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쪽으로밖에 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쪽으로 내는 게 맞겠구나. 라고 하니까 속어법으로 지운 거예요.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지워 나갔더니 그 21개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올라갔죠.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녹화해서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갔는데, 그거를 본 친구들한테는 정말 축복이 있을 거고, 제가 뭐, 달리 무슨 신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만히 입시라는 걸 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고3 누구에게나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면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2024 입시 지금 아이들 거의 시험 끝나가고요. 그 아이들 마지막 찍은 거 다 잘 맞기를 바라겠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고2들, 요번에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친구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와 이지수 선생님, 그 다음에 구다은 선생님, 이미연 선생님, 저희 수학 선생님, 우리 컨설턴트들, 특공대 선생님들 다 함께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웃음이 나오거나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1년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2부는 수학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학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희 제작진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부터 기획해서 한 거거든요. 많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